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는 4월 8일 월요일 날 시청을 하실 텐데요. 지금 저는 일요일 오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예고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제가 영국의 남부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규 방송을 조금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일요일 날 오전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월요일 방송을 미리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죠. 4월 9일 방송부터는 좀 축약당 연세에 굉장히 짧은 그런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기사가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방송만큼은 좀 제대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녹화를 여행 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는 기사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금요일의 주가 흐름부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finv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S&P 500에 속해져 있는 500대 기업들 중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장세가 좋았던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미국에서 그 전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3월 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정리된 부분을 잠깐 함께 읽어보시죠. 예, 가장 위에 보시면 Change in Payroll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달에 비해서 고용의 수가 몇 개나 증가했는가 아니면 감소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21만 4천 개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본 결과 30만 개가 넘어갔거든요. 정확히는 30만 3천 개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다. 따라서 고용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되지 않고 강세를 보이게 되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임무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두 번째는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동시장이 문제가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연준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은 실업률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증가되는 고용의 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PPI가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고용 시장은 너무나 뜨겁다. 경제는 탄탄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수요일, 목요일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급등 추세 혹은 급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viz.com에서 제공하는 S&P 500의 매블이요. 원데이 퍼포먼스에서 원 위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마존이 2.6%나 상승을 했고요. 메타는 무려 8.6%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는 비교적 분전한 기업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14%나 상승을 했죠. 구글도 1.1% 올라가면서 그나마 메가테크 기업들이 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떨어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켓 브레스는 좋지가 않았겠죠. 실제로 살펴보시면요. 80 이상까지 올라갔던 마켓 브레스가 이제는 70.9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들 중에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수가 지금 전체 500개 중에 70.97%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장의 폭이라고 부르는 마켓 브레스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부진했겠죠. 일단 S&P 500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1.02%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단기적인 추세가 모멘텀이 꺾였는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장세인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스파이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ETF의 모멘텀을 확인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S&P 500의 움직임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파이에 들어와서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파이의 테크니컬 분석, 즉 기술적 점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26가지의 지표 중에 현재 3개만 매도를 외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4가지의 모멘텀 지수는 아직까지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목요일만 해도 20일 이평선이 깨졌었는데요.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 위쪽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아주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이 무너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나스닥으로 이동합니다. 나스닥은 일주일 동안 1.31% 떨어지면서 S&P 500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컸고요. 자, 러셀 2000도 한번 보시죠. 2.94%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이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소형주들이 조금 불리한 입장에 취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일주일 만에 136% 올라간 종목이 보입니다. 바로 DXYZ이죠. 데스티니 테크 100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RRR, 고릴라 테크놀로지고요. 12%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가 8.6%나 급등을 했고요. 앱 러비니 플러스 8.05, 추이 플러스 7.17,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5.6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4.83, 벌티브 홀딩스 플러스 4.49, 블룸 에너지 플러스 4.00, TSMC 플러스 3.90, 포티넷 플러스 3.81, 캐터필라 플러스 3.51, 마지막으로 펄솔라가 3.4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들의 이름인데요. DJT,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무려 34.49%나 급락을 했고요.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16.2%,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5.58% 빠졌습니다. 펠로톤이 마이너스 15.52,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12.05, 스템 마이너스 11.87, 오픈도우 마이너스 10.89, 월프스피드 마이너스 10.81,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10.67, IDCC 마이너스 9.95, 인텔리아 마이너스 9.92, 에디타스 마이너스 9.43,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로 인해서 9.1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주은 탑 13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올라간 종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83%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벌티브 홀딩즈가 플러스 4.49, TSMC 플러스 3.90, 펄솔라 플러스 3.44, 아마존 플러스 2.60,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14, 인피니언 플러스 0.47, 우버 플러스 0.22%, 나머지는 떨어졌는데요. 팔란티어가 0.22%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2.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요, 69,42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상승하면 7만 선을 다시 넘어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60, SMCI 6.14%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6.19%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DXYZ, 데스티니 테크 100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금요일 날 미주은 탑 14에 포함시키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이잖아요.
스페이스 X라든지 오픈 AI 같은 우리가 투자하기 참 어려운 비상장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루 만에 이런 포스팅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습니다. DXYZ을 미준 탑14에서 탈락시켰다. 자, 그래서 이 포스팅을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DXYZ은 금요일 방송을 통해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가 미준 탑14에 포함시킨 종목입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만에 상승률이 120%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완전한 밈 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미준 탑14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보유하고 있었던 DXYZ 300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22.5달러에 매수했던 종목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경이로운 수익률을 안겨주었지만 펀더멘털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움직이는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주가가 폭락하면 이번 경우처럼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준 탑픽 리스트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자마자 이런 소식을 전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또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포스팅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번에 미준 탑픽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이 단 하루 만에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로 인해서 좀 혼란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한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제 생각을 새로운 정보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좀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 생각되면 이번처럼 바로바로 바꾸는 일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미준 탑픽 리스트에서 DXYZ를 탈락시켰다고 해서 이 주식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1시간 전에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습니다. 추가 리서치 결과 폐쇄형 펀드인 DXYZ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모두 합치면요. 약 5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주당 4.6달러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에는 대단한 기업들, 즉 스페이스X라든지 오픈 AI 같은 몇 가지 엄청난 혁신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모두 현재 가치에서 10배가 상승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요. 주당 순자산의 가치는 주당 50달러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4.6달러잖아요. 따라서 10배가 올라간다 해도 46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DXYZ의 주가는 59.2달러다. 따라서 제가 지금 봤을 때요. 트레이딩 종목으로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관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팅을 보시고 조금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10배 성장해도 과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미준 올인원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질문 드려요. 다른 매그니피선트 주식은 멀티플이 20배, 30배가 되는데 DXYZ의 회사의 가치가 10배 이상 오른다고 가정하시는 것은 멀티플을 10배로 한다는 가정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걸 멀티플로 생각하면 왜 이 종목만 이게 말이 안 되게 비싼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답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PER은요, 현재 해당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순이익에 비해서 기업의 가격, 즉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지 이걸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PER이 20배면 지금 1년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 올라가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포워드 PER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당 순자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순이익의 합이 아니라요.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DXYZ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팔면요. 현재 가격으로 기준을 했을 때 한 주당 4.6달러에 불과한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59.2달러를 주고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현재 10배 이상 비싸게 줘야 이걸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4.6달러의 가치밖에 없는데 이거를 59달러나 주고 살까?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안이 없죠. 스페이스X 그리고 오픈 AI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DXYZ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도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은 23개의 종목을 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펀드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개까지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을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한 주당 4.6달러지만 이게 10달러, 20달러, 3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논리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으면 물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에 베팅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DXYZ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이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결정을 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정말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이 기사의 진위 여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로이터 통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을 좀 감안하면서 어떤 기사가 발표가 됐는지 이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치열한 중국 전기차 경쟁 속에서 저가형 자동차 계획을 폐기했다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쓰여 있는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 그리고 회사의 메시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대중시장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오랫동안 약속했던 저가형 자동차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소식통이 3명이나 된다. 그리고 여기 이 보도에 인용한 회사의 메시지, 내부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로이터 통신의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요, 동일한 소형차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계속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인데 저가형 자동차를 포기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올인하겠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정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대중을 위한 저렴한 전기 자동차라는 주요 임무로 종종 특징 지어온 올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머스크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이러한 차량을 반복해서 약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1월달 어닝 결과 때요. 머스크가 투자자들한테 테슬라는 2015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공장에서 저렴한 모델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자, 테슬라는 회사 차원에서 논평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X에 로이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명의 소식통, 이번에 이제 4명의 소식통이 있는데요. 과연 소식통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명이 얘기할 때는 테슬라의 모델2 폐기 결정에 대해 여러 직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알게 됐다. 따라서 회의에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일론의 지시는 로보택시에 올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통이 있는데요. 세 번째 소식통 역시도 취소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모델2는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로보택시가 생산될 예정이지만 모델 2에 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로보택시의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이터가 이 결정에 대해 검토한 여러 회사 메시지, 따라서 이번에 내부 문건이 많이 유출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요, 3월 1일에 익명의 저가형 자동차 프로그램 관리자가 엔지니어링 직원들과 프로젝트 종료를 논의한 바가 있고요. 또한 공급업체한테 프로그램 취소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계획을 알고 있는 네 번째 소식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려 4명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가형 자동차 전략에서 벗어나서 머스크가 모빌리티 미래로 구상한 부분인 로보택시로 방향을 선호하기로 한 결정은 굉장히 낙관적이다. 따라서 이 네 번째 소식통에 따르면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거죠. 보급형 차량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한때 꿈이라고 불렀던 자동차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해당 가격대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테슬라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번에 만약에 모델2가 정말로 취소가 됐다면 취소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동차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마진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요, $10,000도 되지 않는 굉장히 최신형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테슬라가 혹시 $25,000짜리 자동차를 만든다 해도 마진이 굉장히 적을 거고 또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저가형 자동차가 이미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저가형 자동차를 구상했을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가 고가의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개발하는데 수년간 실험적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요, 저렴한 전기차를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미 달성하면서 서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따라잡기 힘든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한테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렴한 테슬라에 대한 계획, 즉 저가형 자동차 $25,000짜리 저가형 자동차에 대한 계획은요, 일론 머스크의 매출 성장에 대한 성층권 야망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 즉 2030년이 되면 2천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50% 정도의 성장을 일궈낼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부적인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가형 자동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머스크는요, 2020년에 테슬라가 2030년까지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토요타의 현재 판매량보다 2배 많은 2천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모델2의 죽음으로, 따라서 정말로 모델2가 취소됐다면 그가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너무나 불분명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25,000짜리 차량에 대한 기대는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다소 완만하긴 하지만 여전히 야심찬 테슬라의 판매량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전망치 역시도 $25,000짜리 저가형 자동차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차량 판매량은 현재 작년에 180만 대에서 2028년까지 420만 대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치는요,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지나면 테슬라가 42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420만 대 이미 $25,000짜리 저가형 자동차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두 가지 소식통 그리고 회사 메시지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공급업체와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때 내부적으로 MV91, 외부적으로는 H422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익명의 테슬라 프로그램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요, 프로그램 종료를 논의할 때 이러한 코드명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3월 1일에 전동된 메시지에 따르면요, 공급업체는 H422, MV91에 관련된 모든 추가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내부 문건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자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요, 관리자가 엔지니어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이 배운 것을 문서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요, 공격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한 최고의 디자인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메시지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을 잘 마무리하고 제대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문서화를 제대로 해놓자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게다가 두 명의 소식통은요, 일부 엔지니어들이 이미 재배치되었다, 다른 부서로 옮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이터 통신의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요, 정말로 모델 2가 취소되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의 드라마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만 해도 굉장히 쇼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가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다란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8월 8일에 로보택시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일론 머스크 CEO가 X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수년 동안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고요. 성장 둔화기에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로보택시는요, 테슬라의 주요 신사업이 될 수 있다,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머스크의 트윗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요, 연장 거래에서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3% 상승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폭이죠. 사실 이 로보택시라는 것은요,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금요일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의 기대를 모았던 저가형 자동차 모델에 대한 계획이 폐기됐다, 이러한 보도를 발표한 이후에 로보택시 공개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머스크는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일론 머스크는요, 주주들한테 테슬라의 자동차가 3년 이내에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요. 2016년에도 테슬라는 이듬해 말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차 한 대를 국토 횡단 주행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는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회사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개념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2015년, 2016년, 2019년 계속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테슬라에서 공개 날짜는요, 신제품의 상업적 출시일을 가까운 미래로 예측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공개됐다고 해서 공개랑 실행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2017년에 완전 전기 대형 트럭인 세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이 돼서 첫 번째 인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미 트럭은 거의 생산 그리고 판매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이 자율주행 택시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요, 테슬라의 실적에 로보택시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5년, 6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러운 금요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이 부분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왜 로보택시 공개 발표를 했나, 그리고 8월 8일 날 과연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런지. 지금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요, 레벨 3입니다. 그 얘기는요, 사람이 개입을 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로보택시가 정말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레벨 3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과연 레벨 4, 레벨 5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커다란 베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TD증권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그룹은 항상 존재해 왔지만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 펀드가 출시된 이후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양분이 돼 있었죠. 그런데 11개나 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다가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자금이 이 분야로 들어오는 것이다. TD증권의 이사 겸 ETF 영업 및 전략 책임자인 안드레스 링컨의 이야기고요. TD증권은요, 기존 암호화폐 상품의 일부 자본이 새로운 ETF 주주화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같은 돈이란 얘기입니다. 원래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던 사람들, 아니면 예전에도 선물 ETF는 있었잖아요. 이런 데 투자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현물 ETF가 발족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옮겨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같은 저명한 기관이 이 분야에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주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 같은 데 관심이 없던 사람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ETF가 출시되는 걸 보고요. 아, 이거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파이낸스 어드바이저 그리고 투자자들이요, 기존 포트폴리오에 소량씩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관들이요, 3%에서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았었는데 조금씩은 다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요, 금에만 투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암호화폐에 노출된다, 이렇게 가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뭐 금도 어느 정도 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이 가상화폐도 담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11월 11일 거래를 시작한 11개의 비트코인 펀드의 누적 운용 자산이요, 세계 최대 금 ETF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됐던 금 ETF보다 이제는 11개의 비트코인 펀드의 누적 운용 자산이 더 커졌다. 그만큼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 정보를 세운 것이 바로 현물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9,45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년 동안은 148%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난 6개월 동안도 148%, 2024년 YTD로 57%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한 달 동안도 5.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킹알파의 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가장 밑에 보시면 비트코인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비트코인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세 번째 메뉴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모멘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쭉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10일 이평선 위쪽에 올라가 있죠.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이고요. 50일 이평선 위쪽에 플러스 7.49%, 100일 이평선에서는 플러스 27%, 200일 이평선보다는 54%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보시면요, 55.33입니다. 따라서 50이 지금 중간이고요. 50 이상으로 RSI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모멘텀이 향상됐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RSI가 갑자기 7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서 70 사이는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우버 그리고 리프트가 나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자, 이 두 기업의 라이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두 주식 모두의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라이더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버를 통해서 자동차를 찾을 때 좀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담이 개최하는 제27차 모빌리티 트래커에서요, 차량 공유 고객의 요금이 인상되고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우버 그리고 리프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애널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버니 맥터넌입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의 성적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8,788명 중에 8,122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41%,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버하는 섹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까지는 성적이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애널리스트 버니 맥터넌에 따르면요, 두 회사가 최근 운전자 공급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대부분 수요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 라이더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들이 점점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운전자가 모자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버 그리고 리프트 모두 최근에 운전자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는요, 운전자는 충분한데 문제는 수요가 넘쳐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버도 그렇고 리프트도 그렇고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다,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격 인상이 1분기에 순풍을 일으켰고 가격이 유지된다면 2분기에는 더 커다란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비즈니스의 마진도 그렇고 매출이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우리는 1분기 우버 그리고 리프트 모두 가이던스의 상단을 향해서 예약, 부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조정 에비타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매출도 늘 거고 또 마진도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상향 조정했다, 가이던스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2분기에도 두 회사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맥터넌은 또한 3월 말 두 차량 공유 대기업의 대기 시간 격차가 좁혀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버의 평균 대기 시간이 리프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13% 짧은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13%보다 더 차이가 났다. 따라서 리프트를 호출하는 것보다 우버가 훨씬 더 차량이 빨리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버가 13% 정도는 대기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회사가 관찰한 것 중 가장 작은 격차, 따라서 최근 운전자 테이크레이트의 변화로 인해서 리프트가 혜택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테이크레이트는 뭐냐면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우버가 수수료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한 가지만 하는 운전자는 없거든요. 보통은 우버, 리프트 양쪽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리프트가 조금 더 수수료를 적게 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프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부정적으로 우버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크 레이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오히려 마진이 향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 모두 대기 시간이 기다려주고 있다. 그 얘기는요, 아직까지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니덤은요, 우버에 대해서는 매수 등급 그리고 리프트에 대해서는 보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자, 또한 정량적 측면에서 우버 테크놀로지는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리프트보다는 약간 더 높은 퀀트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퀀트 레이팅이 홀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A+, 수익성이 A-, 모멘텀이 A+,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전망치 역시도 B+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대부분의 팩터 그레이드가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한 가지 빨간색이 보이는데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밸류에이션이 D+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죠.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요, 현재 63배입니다.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63배나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이다.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요, PEG는 낮습니다. 0.84잖아요. 따라서 현재 우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비해서는 멀티플이 그렇게 많이 확장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장성 대비 PER은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버의 모멘텀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6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그리고 11가지는요,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지난주부터 제가 미주온 탑14에 포함시킨 벌티보 홀딩즈 관련된 기사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벌티브가 미주온 탑14에 포함되자마자 오펜하이머라는 투자 기관에서 매수 등급 평가로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투자은행 오펜하이머가 데이터 센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요. 벌티브 홀딩즈는 금요일에 약 4% 상승했고요. 목표 주가 96달러를 받았고 매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노아 K고요. 노아 K의 성적표 잠깐 보시면요. 전체 8,78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171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탑 2%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지난 1년간 석세스 레이트는 63%입니다. 따라서 10가지의 주식을 선택하면 6개에서 7개 정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버리지 리턴은 13.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능한 전문가 노아 K의 주장에 따르면요. VRT, 벌티브 홀딩즈의 티커 네임이죠. 자, 벌티브는요. 데이터 센터 전력 및 열 관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차별화를 갖춘 굉장히 선도적인 AI 인프라 플레이어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컴퓨팅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장과 점유율 상승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펜하이머는요. 벌티브가 냉각 분배 장치, 다이렉트 투 칩 기술, 이 기술 때문에 완전한 액체 냉각 솔루션 포트폴리오에서 용량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티브가 자랑하는 다이렉트 투 칩 테크놀로지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봐야겠죠. 자, 밑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벌티브의 다이렉트 투 칩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혁신적인 액체 냉각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버의 CPU, GPU, 메모리 모듈과 같이 열을 발생시키는 구성 요소에 직접 냉각판을 부착시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냉각판 안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튜브가 있어서요. 뜨거운 구성 요소와 직접 접촉하면서 열을 방출시킨다, 식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직접 액체 냉각 방식은요, 기존에 사용하던 공냉식 냉각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훨씬 높은 열 부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한 다이렉트 투 칩 액체 냉각 방식은요, 기존의 공냉식의 일반적인 5에서 10kW보다 훨씬 높은 최대 160kW의 서버 밀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붐이 이르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 밀도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요약을 해보면요. 벌티브가 자랑하는 다이렉트 투 칩 액체 냉각 기술은요. 특히 지금 현재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최신 데이터 센터에서 증가하고 있는 전력 및 밀도 요구를 지원하는 매우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냉각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벌티브 역시도 AI에 관련된 강력한 수혜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요. 벌티브가 매출 성장과 마진 확대로 2024년 회계년도 가이던스의 최고치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이던스보다 높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잉여 현금 창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M&A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할 만한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환원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벌티브의 주가는 연초 이후에 75%나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PE 레이시오가 포워드로 보실 때 42.6이 나옵니다. 1년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42배를 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높은 PER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PEG는 0.67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성장세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주식으로 평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월 8일 보내드린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요, 정상적인 방송을 보내드리긴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조금 짧은 버전으로 핵심 정리만 할 수 있는 이런 간소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 방송에 비해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